미쳤습니까? 76세 시아버지 방을 허락도 없이 뜯어냈다고요? 노르웨이 상류층 200년 전통의 바이킹 후손입니다. 추위도 고통도 견디는 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한국 며느리가 이틀 만에 그 자존심을 박살냈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바닥을 뜯고 온도를 깔아버린 겁니다. 토레우스테는 격분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 전통을 더럽혔어? 가족 회의가 소집됐고 다들 이혼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지금 노르웨이 스타방에르가 난립니다. 토르스텐 집에 매주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공업체는 3개월 대기예요. 바닥 하나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76세 노인은 왜 한국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부를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경악해 한 온돌의 역전 스토리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지난 15년간 의료 저널리스트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노인 의료와 가족 돌봄 문제를 다뤄왔죠.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5년 전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취재하러 갔다가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처음 접했어요. 노인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유럽 가족 해체 현상을 주제로 새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했어요. 많은 가족들이 노인을 시설에 보내고 있었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받았어요. 76세 노인 토르스텐이 말기 관절염을 앓으면서도 양로원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고 특이하게도 그의 며느리가 한국인이었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스타방에르 외곽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2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석조 건물이었어요. 회색 돌담에 둘러싸인 3층 저택은 위압적이면서도 고풍스러웠습니다. 정원은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문을 연 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 이지현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실내인데도 외투를 벗기가 망설여질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가 난방을 낮추라고 한다고 설명했어요. 바이킹의 후손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토르스텐의 신념이었습니다. 거실은 넓었지만 어두웠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낡았지만 품질 좋은 가죽이었습니다. 온도계는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1월 노르웨이 실내 온도치고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가 매일 밤 통증 때문에 깬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신음소리가 들린다고요.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하고 의사는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그런데도 토르스텐은 양로원을 거부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죽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2층 서재에서 토르스텐을 만났습니다. 76세 치고는 체격이 좋았어요. 하얀 머리와 수염, 깊게 패인 주름, 날카로운 눈빛.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악수할 때 그의 손가락이 굽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관절염이 심각했습니다. 토르스텐은 자신에게 돌봄이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안다고 했어요. 추위도 통증도 다 견딜 수 있다고요. 하지만 마라는 중간중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통증이 심한 게 분명했어요. 지연이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토르스텐은 손을 휘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약은 소용없다는 거였죠. 지연이 서재를 나가자 토르스텐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 며느리는 착하지만 자신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식이란 강한 척하는 것이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였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혼자 견디는 거라고요. 토르스텐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집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20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고 대대로 이 집에서 살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럴 거라고요. 오후가 되자 아들 에이나르가 돌아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지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3개월 전부터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계단도 못 내려오는데
양로원은 절대 안 간다고 하니 가족들이 한계라고 했어요. 아내는 매일 아버지 시중을 들고 아들 에릭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에릭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2세 소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가라는 아버지 말에 에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며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저녁 식사 때 토르스텐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왔습니다. 에이나르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뿌리쳤어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토르스텐은 숟가락을 들려다 손을 떨었어요. 관절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조용히 먹었어요. 토르스텐이 에릭에게 왜 자신을 피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에릭은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라고 작게 말했죠.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고 토르스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객실에 묵었습니다. 새벽 3시쯤 신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토르스텐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깊은 신음이 한참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 나가니 지연도 일어나 토르스텐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매일 밤 이렇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심한데 진통제도 안 듣는다고요. 하지만 토르스텐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지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토르스텐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으니 자러 가라고요.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에이나르와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고통받고 아내는 지쳐가고 아들은 무서워하니 이게 가족인가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의 시아버지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온도를 깔고 나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바닥 난방이 관절에 좋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온돌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간 저는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가족의 일상을 더 깊이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저는 이 집이 얼마나 깊이 얼어붙어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토르스텐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깨어나는 거였죠. 저는 객실에서 매일 밤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엔 낮게 시작되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분쯤 지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살짝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토르스텐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담요를 무릎에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 손으로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구나. 통증과도 싸우고 나이와도 싸우고 자존심과도 싸우고 있구나.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혼자 서재에 앉아 고통을 견디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토르스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지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 먹었어요. 지연은 매일 아침 토르스텐 방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갈고 약을 챙겨놨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텐은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연이 토르스텐 방에서 빨래를 들고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침대 시트였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세탁실로 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지연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돌봐드렸냐고요. 지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대요. 토르스텐이 건강했고 손자 에릭과도 잘 놀아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관절염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통증이 심해지면서 토르스텐의 성격도 변했답니다. 예민해지고 화를 자주 냈어요. 특히 에릭이 시끄럽게 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에릭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토르스텐이 서재에서 나와 고함을 질렀대요. 조용히 못하냐? 고요.
그 뒤로 에릭은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에릭의 일상도 관찰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숙제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만 내려왔고 식사가 끝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토르스텐과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릭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방에서 하는데 그날은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아빠에게 물어보려고 내려온 거였어요. 에이나르가 옆에 앉아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르스텐이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릭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굳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토르스텐이 거실을 지나갈 때 에릭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토르스텐은 에릭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에이나르가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도 무거웠어요. 에이나르와 지연의 관계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 에릭 학교 일정, 토르스텐 병원 예약 같은 것들이요. 부부로서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이나르와 지연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걸 봤습니다.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에이나르가 그릇을 닦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에이나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라고요. 지연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에이나르는 계속 말했어요. 아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자신도 지쳐간다고요.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토요일 오후, 토르스텐의 오랜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서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친구는 토르스텐에게 양로원을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자기도 작년에 아내를 시설에 보냈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니 건강도 나아지고 가족들도 편해졌다고요. 하지만 토르스텐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지연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며느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주일째 되던 날 의사가 방문 진료를 왔습니다. 토르스텐을 진찰하고 나서 에이나르와 지연을 거실로 불렀어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르스텐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요. 관절염이 악화되고 있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위에 계속 노출되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실내 온도를 최소 20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이나르가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르스텐 같은 성격의 노인들은 설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에이나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지만 위로의 말은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이 집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요. 토르스텐은 고집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고집이 가족을 함께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지연은 헌신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에이나르는 중간에서 무력하고 에릭은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건 단순히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인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마음을 녹이려면 먼저 몸을 녹여야 하지 않을까, 온돌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온돌 이야기가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한국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어떤 업체가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쳐 보였는데 이젠 눈에 결기가 돌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연은 에이나르에게 본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토르스텐 방에 온도를 설치하자고요. 에이나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방을 건드리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바닥을 뜯어낸다고 하면 폭발할 거라고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이대로 두면 토르스텐이 이번 겨울을 못 넘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냐고요. 에이나르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문제였어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방법을 논의했어요. 먼저 토르스텐을 설득하는 방법, 아니면 토르스텐이 외출한 사이에 공사를 끝내는 방법. 결국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설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차라리 끝내놓고 결과로 보여주는 게 낫다고 결론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한국인 시공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스타방에르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한 곳 있었어요. 대표는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다고 했습니다. 북유럽 노인들 중에 추위를 자랑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요. 시공업체 대표는 토요일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토르스텐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했어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토르스텐 방을 살펴봤습니다. 바닥 구조를 확인하고 온돌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했어요. 20분쯤 지나서 내려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비용과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이틀이 걸린다고 했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온돌 시스템을 깔고 다시 마감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토르스텐을 어떻게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내보내느냐였어요. 에이나르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주말에 친척 집에서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토르스텐의 동생이 오슬로에 살고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쯤 가족 모임을 하곤 했습니다. 토르스텐은 평소에 귀찮아했지만 동생이 고집을 부리면 마지못해 갔어요. 에이나르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어요. 동생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기도 형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다음 주말에 꼭 오라고 형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토르스텐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르스텐은 전화를 받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계속 설득하는 모양이었어요. 통화는 20분쯤 이어졌습니다. 결국 토르스텐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슬로까지는 차로 6시간이 걸렸어요.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틀이면 공사를 끝내기에 충분했어요. 금요일 밤 지연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계속 뒤척였어요. 에이나르가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 같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에이나르는 토르스텐을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토르스텐은 여행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다리를 접어 앉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에이나르가 부축했지만 토르스텐은 혼자 하겠다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가 떠나자 지연은 곧바로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해도 된다고요. 1시간 후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섰어요.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이 내렸습니다. 자재와 공구를 가득 실은 트럭이었어요. 지연은 그들을 2층 토르스텐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시공팀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가구들을 복도로 옮겼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방이 텅 비자 바닥이 드러났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대표가 바닥을 두드려보며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그 밑에 온돌 시스템을 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바닥을 다시 덮으면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르스텐이 돌아와도 바닥이 바뀐 걸 눈으로는 알 수 없을 거라고요. 지연은 시공팀에게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원래 모습대로 복구해달라고요. 토르스텐이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경험이 많다고요. 오후 내내 공사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자재를 나르는 소리. 에릭은 1층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지연과 차를 마시며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토르스텐이 돌아와서 화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감당할 거예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토르스텐이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살리고 싶다고요. 저녁이 되자 1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무 바닥을 드러내고 온돌 파이프를 깔았어요. 보일러도 설치했습니다. 대표가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보일러를 가동하자 파이프에서 따뜻한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작동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시공팀은 다시 와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다시 깔았어요. 못 하나하나 원래 위치에 박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구들을 다시 들여놓았어요. 침대, 책상, 의자, 옷장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대표가 지연을 불러 방을 보여줬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나무 바닥, 똑같은 가구 배치. 하지만 바닥 아래에는 한국의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대표가 온도 조절기를 보여줬습니다. 복도 벽에 작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용법을 익혔어요. 오후 6시 에이나르가 토르스텐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춰서는 걸 창문으로 봤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릭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토르스텐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여행이 힘들었나 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 마중을 나갔지만 토르스텐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토르스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 방이 바뀌었다는 걸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곧 알게 되겠죠.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토르스텐이 2층으로 올라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과 저는 거실에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이나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토르스텐의 목소리였어요. 분노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지팡이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에이나르가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연도 뒤따라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토르스텐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나르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텐은 듣지 않았어요. 내 방을 허락도 없이 건드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방 안을 가리켰어요. 바닥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닥은 똑같아 보였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르스텐은 알아챘던 거예요. 바닥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을요. 그는 맨발로 서 있었는데 발바닥으로 온기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설명을 드릴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토르스텐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지연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였다고,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국의 온돌이 관절염에 좋다고요. 하지만 토르스텐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내가 동양인한테 신세를 지라고 했나? 우리 가문은 20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어.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우리 전통을 더럽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지는 게 보였어요. 전통이요? 전통이 아버님을 살려줬나요? 그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매일 밤 통증으로 신음하시면서 전통을 지키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에이나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토르스텐은 격분했습니다. 감히 며느리 주제에. 지연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살리려는 게 잘못인가요?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릭이 자기 방문을 조금 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토르스텐과 지연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토르스텐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잠금장치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어깨를 떨었어요. 에이나르가 다가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에릭이 내려왔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최악이었습니다. 토르스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지연이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지만 밤새 그대로 있었어요. 지연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에이나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제 끝인가?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은 건가?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토르스텐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여행의 피로와 분노로 몸 상태가 더 나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하지만 토르스텐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신음이 멈췄습니다. 대신 발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몇 걸음 걷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 그 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토르스텐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5분, 10분, 15분. 토르스텐은 바닥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4시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였어요. 복도로 나가보니 토르스텐이 방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그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토르스텐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어둔 채로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쯤 지연이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와 커피를 끓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모양이었습니다. 에이나르도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토르스텐이었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나타난 토르스텐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평소처럼 굳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실래요?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토르스텐, 에이나르, 지현 그리고 저. 에릭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토르스텐이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간밤에 바닥에 앉아 있었네. 지현과 에이나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통증 없이 앉아 있었어. 토르스텐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바닥을 밟지도 않으려 했다고요.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 했다고요. 하지만 새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났고 우연히 바닥에 발을 디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 달랐다고요. 따뜻했어. 발바닥부터 따뜻함이 올라왔지.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앉아봤네. 바닥에. 그랬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안 아팠어.
30년 동안 매일 밤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토르스텐은 계속했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었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따뜻함을 느꼈어. 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한 말은 미안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토르스텐 같은 사람이 사과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토르스텐의 사과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긴장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토르스텐은 2층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재가 아니라 자기 침실에 있었거든요. 문도 열어뒀습니다. 완전히 열어둔 건 아니고 반쯤이요. 그래도 변화였어요. 닫힌 문은 거부였지만 열린 문은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저녁 때 지연이 저녁 식사를 알리러 2층에 올라갔습니다. 토르스텐 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다 멈췄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거든요. 토르스텐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다리를 쭉 뻗은 채로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연은 한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토르스텐이 눈을 떴습니다. 지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프지 않네. 정말 오랜만이야. 저녁 식사 때 토르스텐이 처음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에이나르가 회사 이야기를 하자 토르스텐이 몇 마디 거들었어요. 조언이라기보다는 의견 정도였지만 그래도 대화였어요. 지연이 내일 뭘 해드릴까 물었을 때도 고맙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릭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다 왔다고 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위층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확인하는 거였죠. 에이나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에릭,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에릭의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토르스텐 방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토르스텐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에릭을 보고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에릭은 망설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왔구나. 토르스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는 어땠니? 토르스텐이 물었습니다. 에릭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토르스텐은 자기 옆 바닥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리 와서 이 바닥 한번 만져봐. 에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서운 건지 망설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토르스텐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에릭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토르스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지만 같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 대봐.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에릭은 손을 뻗어 바닥을 만졌어요. 따뜻해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따뜻하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에릭은 바닥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토르스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침묵이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에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토르스텐이 손자를 봤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에릭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토르스텐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 에릭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토르스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무섭게 했구나. 에릭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조금 좁혀져 있었어요. 1층에서 지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에이나르가 옆에 와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은 남편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토르스텐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층 식탁에 내려와 가족과 함께 앉았어요. 지연이 만든 노르웨이 요리였습니다. 토르스텐은 천천히 먹으며 가끔 에릭을 쳐다봤어요. 에릭도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토르스텐이 거실 소파에 앉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펴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에릭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에이나르와 지연도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토르스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이야기를 해줄까?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전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이 집을 지었는지, 폭풍 속에서도 바다로 나갔던 이야기들을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문은 강해야 했어. 바다는 약한 자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토르스텐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그래서 나도 강한 척했지. 아파도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어. 그게 바이킹의 방식이라고 믿었거든. 에릭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토르스텐은 손자를 봤어요. 그런 것 같구나. 강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더 용기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르스텐이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 보였어요. 여전히 느렸지만 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2층에 올라가기 전 뒤돌아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연. 그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네. 토르스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바닥에 함께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30년 만에 통증 없는 밤을 보낸 노인, 처음으로 인정받은 며느리.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람을 바꾸고 있다고요. 물리적 온도가 정서적 온도를 만들고 있다고요. 새벽에 잠깐 깼는데 위층이 조용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토르스텐이 편히 자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잠들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토르스텐은 매일 저녁 1층으로 내려와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에릭은 더 이상 할아버지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할아버지 방에 들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토르스텐이 처음으로 온돌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지연에게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설명했어요. 바닥 밑에 파이프를 깔고 따뜻한 물을 순환시킨다고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방식을 써왔다고요.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현명한 방식이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공기를 데우는 데만 집중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닿는 곳을 데웠구나. 지연은 그 말에 놀랐어요. 토르스텐이 한국 문화를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지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토르스텐이 거부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지연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냈어요. 고추장, 된장, 김치. 먼지가 쌓여있던 조미료들이 드디어 쓰임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매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붉은 국물에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들어있었어요. 토르스텐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운맛에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뱉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삼키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떴습니다. 에릭이 할아버지를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맵지만 나쁘지 않네. 식사가 끝난 후 모두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앉았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자 다른 사람들도 둘러앉았어요. 에릭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었다고요. 토르스텐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잘했구나. 다음에 경기 있으면 할아버지도 보러 갈까? 에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에이나르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고요. 하지만 고민이라고 했어요. 일이 더 바빠질 텐데 집안일을 도울 시간이 줄어들까 봐요.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승진해라. 내가 집안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이제 괜찮으니까. 지연은 조용히 앉아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5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요. 토르스텐이 지연을 봤습니다. 한참 그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며느리라고만 불렀었거든요. 지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자네한테 잘못했네. 토르스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자네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방식을 모른다고 무시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나르와 에릭도 숨을 죽였어요. 토르스텐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나를 살렸네. 내 자존심을 꺾었지만 동시에 나를 살렸어. 30년 동안 매일 밤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는 자기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무릎이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약도 안 듣고 물리치료도 소용없었지. 근데 자네가 깔아준 이 바닥이 나를 편하게 해줬네. 토르스텐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고맙네. 진심으로 고마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6년 인생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에이나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릭은 할머니가 없어서 본 적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요. 토르스텐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늙으니까 눈물이 많아지는구나.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약해지네.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 솔직한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솔직해지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토르스텐은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이제야 배우는구나. 며느리한테 말이야. 에릭이 일어나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토르스텐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손자를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에이나르도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토르스텐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오게.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토르스텐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그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자네는 내 딸이야. 고마워, 딸. 지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사람은 오랫동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이야기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닥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이건 기록할 순간이 아니라 그냥 느껴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온돌이 노르웨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바닥을 데웠고 바닥이 사람을 모았고 모인 사람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르스텐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에릭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에이나르와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울었다고요. 7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스타방에르는 완전히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는 오후 3시면 지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집은 달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따뜻해졌어요. 토르스텐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예전처럼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어요. 정기검진 때 토르스텐의 관절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가동 범위가 넓어졌다고요. 토르스텐은 온돌의 효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방문하면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놀랐어요. 토르스텐, 이게 뭔가? 바닥이 따뜻해. 토르스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라고 며느리가 깔아줬다고요. 어느 날 토르스텐이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집 전체에 온돌을 깔면 어떻겠냐고요. 1층 거실과 주방, 2층 다른 방들까지 모두요. 지연은 놀랐어요. 아버님,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토르스텐은 단호했습니다. 돈은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게. 이 집 전체가 따뜻해져야 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토르스텐이 직접 시공업체와 상의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은 공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어요. 공사가 끝난 날 저녁 토르스텐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네. 친척들을 모두 초대하면 어떨까? 에이나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척들을요? 아버지, 작년에는 조용히 보내자고 하셨잖아요. 토르스텐은 웃었어요. 작년하고는 다르지. 올해는 보여줄 게 있어. 이 집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말이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 음식도 좀 준비해도 될까요?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자네 나라 음식을 대접하게. 김치찌개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봐. 크리스마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한국 음식 재료를 주문했어요. 잡채, 불고기, 김밥, 떡볶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에이나르와 에릭은 트리를 장식했어요. 토르스텐은 의자에 앉아 지휘했습니다. 거기 좀 더 왼쪽, 아니야 오른쪽. 친척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토르스텐의 동생 가족 에이나르의 사촌들 모두 15명이었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토르스텐이 사람 모으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초대를 받으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에이나르가 도왔고 에릭도 간단한 일을 거들었습니다. 토르스텐은 2층에서 내려와 부엌 문 앞에 섰어요. 도와줄 일 없나?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토르스텐이 부엌일을 도와준다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쉬세요. 하지만 토르스텐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늙었다고 손놀림까지 못 쓰는 건 아니야. 뭐 시키게? 지연은 채소를 썰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토르스텐은 도마 앞에 앉아 천천히 당근을 썰었어요. 손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 옆에서 고기를 양념했어요. 부엌에는 고추장 냄새와 마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지연. 토르스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자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산에 계세요. 토르스텐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년에 초대하게. 여기로 오시라고 해.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토르스텐은 당근을 썰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사돈 어른들이잖아. 인사도 드려야지. 늦었지만. 오후 4시쯤 첫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토르스텐의 동생 가족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형님,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토르스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발 벗고 들어와 봐. 더 놀랄걸. 동생 부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바닥이 뜨거워. 토르스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설치해줬어. 덕분에 30년 만에 편하게 살고 있지. 다른 친척들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고 토르스텐의 밝은 표정에 더 놀랐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봐요. 누군가 말했어요. 토르스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따뜻해지더군. 저녁 6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노르웨이 요리와 한국 요리가 함께 올라왔어요. 연어 요리 옆에 불고기가 있었고 감자 요리 옆에 잡채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한국 음식을 처음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토르스텐이 먼저 불고기를 집어먹었습니다. 맛있어. 다들 먹어봐. 그의 권유에 친척들도 하나씩 시도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접시를 비웠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식사 후 모두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어요. 15명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어요. 토르스텐이 중앙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역사를 말했어요. 200년 전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대대로 이어온 전통.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한 척했어. 추위도 견디고 고통도 견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 전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는 지연을 받습니다. 가족이야. 함께 따뜻하게 사는 게 진짜 전통이지.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릭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기대었습니다. 토르스텐은 손자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었어. 내가 차갑게 대했거든.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우리 둘 다 따뜻해졌으니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온돌 깔아야겠어요. 토르스텐은 웃으며 시공업체 연락처를 나눠줬습니다. 꼭 해봐. 인생이 달라질 거야.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이나르, 지현, 에릭, 토르스텐은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올해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 에이나르가 말했습니다.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인생 76년 중에서도 최고였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걸 말이야. 지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토르스텐은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어. 한국 며느리가 이 집을 구했다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눈 내리는 걸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요. 200년 된 집에서 바닥에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먹으며 전통과 변화가 만나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따뜻한 바닥이 있었다고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 중순이었어요. 노르웨이의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낮이 길어졌고 눈은 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봄은 날씨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찾아왔습니다. 토르스텐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토르스텐 씨,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관절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가동 범위는 6개월 전보다 40%나 넓어졌어요. 체중도 3kg 늘었습니다. 건강하게 찐 거였죠. 토르스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온도를 깔았어요. 며느리 덕분이죠.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온돌이요? 그게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나요? 토르스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알 거예요. 몸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지거든요. 의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르스텐은 천천히 말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새벽이면 서재에 혼자 앉아 고통을 견뎠다고요. 하지만 온도를 깔고 나서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관절이 풀렸고 밤새 푹 잘 수 있었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토르스텐은 계속 말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바닥에 함께 앉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죠. 손자랑도 가까워졌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물리적 치료가 정서적 치료로 이어진 케이스군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토르스텐은 가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온도를 알리면 어떨까? 에이나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토르스텐은 생각을 말했어요. 집을 개방해서 이웃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자고요. 오픈하우스 같은 거라고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토르스텐은 웃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근데 이제는 달라. 좋은 걸 나누고 싶어졌어. 에릭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친구들 초대해도 돼요? 토르스텐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다음 주 토요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어요. 우리 집 온도를 경험해 보세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간단한 문구였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20가구가 넘게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신발을 벗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다고요? 하지만 토르스텐이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벗고 들어오면 돼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양말만 신어도 충분해요. 거실로 들어선 사람들은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이게 한국 난방이에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원리, 설치 과정,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누군가는 메모까지 했습니다. 토르스텐은 사람들을 2층 자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방에 처음 깔았어요. 여기서 직접 느껴보세요. 사람들이 토르스텐 방 바닥에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바닥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느껴봤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토르스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관절염에 효과가 있나요? 저도 20년째 고생하고 있거든요. 토르스텐은 자기 무릎을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30년 알았던 제가 증거예요. 지금은 계단도 혼자 오르내려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좋아졌죠. 오후 4시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기자는 토르스텐을 인터뷰했습니다. 온도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토르스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강제로 깔았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토르스텐은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저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제 방을 허락도 없이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하룻밤 자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죠. 30년 만에 통증 없이 잤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살린 거라는 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르스텐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평생 노르웨이 방식만 고집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을 따뜻하게 하는 지혜 말이에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북유럽 사람들은 공기를 데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직접 닿는 바닥을 데웠죠. 더 현명한 방식이에요. 에너지도 덜 들고 효과도 더 좋아요.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토르스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온돌은 가족을 모으는 문화예요. 따뜻한 바닥에 함께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우리 가족이 그랬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온돌 덕분에 다시 모였어요. 지연이 주방에서 한국 전통차를 내왔습니다. 유자차와 대추차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람들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유지비는 어떤지, 어느 업체가 좋은지. 지연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했어요. 오후 6시가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도 꼭 설치할게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공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르스텐은 현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배웅했어요. 꼭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 기사였어요. 제목은 76세 노인을 살린 한국의 지혜, 온돌이었습니다. 토르스텐의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바닥에 앉아 손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사는 토르스텐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어요. 30년간의 투병,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온도를 통한 극적인 회복. 마지막 단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손도 따뜻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였다. 토르스텐은 이제 말한다. 강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해지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타방에르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시공업체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석 달치로 늘어났어요. 한국 온돌 붐이 일어난 겁니다. 토르스텐의 집에도 계속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토르스텐은 모두 환영했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경험을 나눴어요. 어떤 주말에는 30명이 넘게 찾아왔습니다. 4월 어느 날 지연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토르스텐이 초대한 거였어요. 공항에 온 가족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60대 후반이었고 어머니는 60대 초반이었어요. 노르웨이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어머, 바닥이 따뜻해. 지연 아버지도 신발을 벗으며 감탄했어요. 딸이 시댁에 온돌을 깔았다고 하더니 정말이네. 토르스텐이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노르웨이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지연이 통역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아버지는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지연이 중간에서 통역했어요. 토르스텐은 지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따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어요. 지연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고생했을 텐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부모님이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연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어른 건강하세요. 내년에 또 올게요. 토르스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5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토르스텐네 가족은 저를 위해 작별 만찬을 준비했어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노르웨이 음식이 함께 올라온 식탁이었어요. 식사 후 토르스텐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자네가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줘서 고맙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도를 알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맙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서요. 에릭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저씨, 우리 집 달라진 거 알아요? 저는 물었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에릭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안 추워요. 할아버지도 안 무섭고요. 다 따뜻해졌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봤습니다. 200년 된 석조 건물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밝았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토르스텐은 현관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어요. 기억하게, 마르쿠스. 이 이야기는 온돌에 관한 게 아니야. 사람에 관한 거지. 따뜻함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이야기야. 차를 타고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토르스텐, 에이나르, 지현, 에릭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6개월 후 제 기사가 출판되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노르웨이뿐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에서도 온돌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시공업체들이 북유럽에 지사를 세웠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토르스텐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손으로 쓴 편지.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거였죠. 친애하는 마르쿠스에게.
자네가 떠난 후 우리 집은 더욱 행복해졌네. 에릭은 매일 내 방에 와서 숙제를 해. 따뜻한 바닥에 나란히 앉아서 말이야. 지연의 한국 요리 실력도 늘었어. 이젠 김치도 직접 담그더군. 에이나르는 승진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네. 난 매일 아침 통증 없이 일어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네는 알겠지. 76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 한국에서 온 며느리와 한국에서 온 온돌 덕분이야. 언제든 다시 오게. 따뜻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토르스텐.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 읽어요.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난방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함에 관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바닥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퍼져나간다고요. Какой-нибудь тематический стрим. Если что, если говорить сейчас про госдолги на этом канале, то я вам должна. Марафон уральских пельменей. Марафон «Что, где, когда». А еще ИРЛ-стримы из Брянска. Вот так вот. Мы когда с тобой стримили, мне пришли донаты. А, Я этот не видела от кого, только чат. А Из- это был Жрун. из Брянска, да. W-завоз, да. Ну, Брянск — это вот главное... Да. Главное событие предстоящей недели, судя по всему. Ну, пойдем с вами в Брянск. Иху, завоз. Ладно, можно еще куда-нибудь сходить, куда-нибудь съездить, запланировать с вами ИРЛ-стрим. Вот. Какой-нибудь. Что думает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Хотя я очень сильно боюсь этого. Ну, всякие ИРЛ-стримы планировать и все такое.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так непредсказуемо. Непонятно вообще, что ожидать, потому что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когда я пыталась запустить ИРЛ-стрим, то все было ужасно плохо. Ну, у меня просто интернета не было. Вот что было плохо. Барсучье мясо вяленое, вкусное. Но у меня с ним не задалось. Знакомый привез попробовать, и в первом же куске мне попалась дробь. Сколол зуб, в глазах потемнело. Ужас какой. А типа барсуку... Я поняла, о чем ты. Кошмар. Не задалос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так. Ладно, давай вот так вот сделаю. Секундочку. Вот так вот, вот так вот. Вот так вот. И вот так вот. Все, я забыла вообще, о чем я хотела с вами поговорить. Забыла, как говорить. Секундочку. Подождите. А то сможешь покушать роллы. И не только. Спасибо гигантское. А может на следующий... Я не знаю,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надо будет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ить что-нибудь покушать перед уральскими пельменями. Вон как раз я могу что-нибудь заказать. Будем сидеть с вами, кушать роллы и смотреть уральские пельмени. Норм? Пельмени. А что если заранее до стрима отварить разные пельмени и потом еще составлять тир-лист по этим пельменям, пока мы смотрим уральские пельмени? Что думаете? Это пока что лучшее, что смог мой мозг больной сгенерировать. Смотрите, я видела во Вкусвилле цветные пельмени. Знаете, как цветные макароны из детства? Я очень сильно их хочу попробовать. Но это маленькие пельмешки, вот такие вот. Можно отварить себе целую кастрюлю